여러분, 이야기꾼입니다. 만약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연봉 5억을 받게 된 바로 그날, 시어머니가 어디 근본도 없는 게 감히 내 아들 옆자리를 넘봐? 라며 당신을 내쫓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심지어 시동생이 당신의 짐을 전부 쓰레기장에 던져버린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아주 시원하게 복수하는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는 소란 피우는 대신 전화 한 통을 겁니다. 아빠, 그 사람 해고하고 투자금 2천억 전부 회수하세요. 과연 이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거실의 크리스탈 조명이 눈부셔 살짝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콤했죠. 마치 꿀단지 하나가 통째로 녹아내린 것처럼요. 박민준, 제 결혼 3년 차 남편이 오늘 정식으로 그룹 부사장으로 임명되었거든요. 연봉은 무려 5억, 남편은 멋진 양복 차림으로 서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입이 귀에 걸릴 듯 웃고 계셨죠. 입에서는 칭찬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출세할 줄 알았어. 우리 박씨 가문에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어. 시동생 박민수는 옆에서 한껏 아부를 떨었죠. 형, 이제 나 형만 믿고 따라갈게. 나도 부장 자리 하나만 어떻게 안 될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곁눈질로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부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죠. 전 그저 미소만 지으며 말없이 다가가 남편이 벗은 양복 재킷을 받아 걸어주려 했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리고 레드 와인까지 준비하며 축하할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남편의 재킷에 닿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시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바쁜 거 잠깐 멈추고 이리 와서 앉아보렴. 내가 할 말이 좀 있거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소파로가 앉았죠. 남편도 조금 의외였는지 어머니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식사 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바늘 같아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이제 예전과 달라 그룹 부사장이라고. 신분도 지위도 다 올랐어. 그러니 어떤 말은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제 마음속의 달콤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며 마치 선심 쓰듯 오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됐지. 그때는 우리 민준이가 막 사회생활 시작할 때라 내 집안 사정을 크게 따지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내 아들은 이제 연봉 수억 원을 받는 부사장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상류층이야. 그녀는 일부러 말을 끊었고 옆에 있던 시동생은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난 듯 희죽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디 평범한 집안 출신의 부모님은 공장 노동자시고 변변한 학벌이나 직업도 없잖니.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민준이 옆에 서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먹칠하게 될까봐 걱정이구나. 저는 손가락을 살짝 움켜쥐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박민준을 쳐다봤죠. 그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승진해서
연봉 5억이 된 제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새로 산 값비싼 시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얼음물에 빠진 듯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잠자코 있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직 젊을 때 서로 좋게 헤어지자. 우리 민준이 앞길 막지 말고 오늘 내 짐 싸서 나가거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승진한 바로 그날 저를 내쫓겠다니요. 시동생 박민수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흥분한 얼굴로 제게 소리쳤죠. 들었지? 엄마가 나가래. 곱게 말할 때 알아서 꺼져. 우리 손으로 쫓아내기 전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저와 남편의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박민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남편이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심하게 굴지 마라. 하지만 시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대로 닫히지도 않은 가방에서 제 옷과 화장품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죠. 그는 제게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내 그지 같은 살림살이들, 당장 들고 꺼져. 시어머니는 옆에서 냉정하게 지켜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꼴 보기 싫으니 싹 다 치워버려. 우리 민준이는 이제 집안격이 맞는 명문가 아가씨랑 결혼해야지. 시동생은 지시를 받자 더욱 신이 나서 제 가방을 질질 끌고 현관 밖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현관까지 쫓아가 보니 그는 공동 현관문을 열고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제 여행 가방을 건물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가방이 터지면서 제가 아끼던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이 흙바닥에 나뒹굴며 더러워졌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쳐다봤지만 시동생은 뭘 봐. 집안 청소하는 거 처음 보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쫓아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아수라장을 집안의 냉담한 시어머니와 침묵하는 남편, 그리고 기고만장한 시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울고 소리쳐봐야 더 무시당하고 얕보일 뿐이니까요.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평온하게 몸을 돌려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제 웃음에 시어머니는 당황했고 남편도 마침내 고개를 들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서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잠금을 풀고 연락처 목록에서 거의 한 번도 먼저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편에서 중후하고 위험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수화기에 대고 크지 않지만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에 똑똑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지연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식간에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안색이 파랗게 질린 남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네,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YJ그룹 부사장 박민준 씨, 해고하세요. 네, 당장요. 그리고 우리 시에 투자하기로 한 2천억 원 전액 회수해 주세요. 단 1원도 남기지 말고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뚜뚜 하는 소리는 마치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마지막 종소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는 입을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방금 몇십 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시동생 박민수는 아직도 현관에 서서 제 짐을 던질 때 그 거만한 자세를 유지한 채 얼굴이 더 이만 사라지고 망연자실함과 희미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남편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았는데 그 힘이 무서울 정도였죠. 김지연, 너 방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 해고? 투자금 회수? 너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가늘었으며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재앙이 닥치기 직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잡은 팔에서 격렬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를 보지 않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차분한 눈빛으로 훑어본 뒤 다시 공포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헛소리를 했는지 아닌지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굴 겁줘? 네가 뭔데? 해고의 투자금 2천억 회수? 아직 잠이 덜 깼나 보네. 웬 놈팽이랑 통화하면서 쇼를 하고 있어. 우리 민준이는 이제 부사장이야. 그룹의 실세라고. 회장님이 너 같은 근본 없는 집안 여자 말을 듣겠어? 그녀는 말할수록 자신이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제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꺼져.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여기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시동생도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맞아. 꺼져.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이라니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모든 사람이 이박 씨 집안의 민낯을 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이 막장 드라마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아주 안정적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바닥을 밟을 때마다 선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저주와 시동생의 허세 가득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낮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요. 엄마, 제 방금 전화 상대방한테 아빠라고 했어. 제 아버지는 벌써. 그 뒷말은 닫히는 문에 막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내려와 밤바람을 맞으니 그제야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쓰레기장 옆에는 제 여행 가방이 넘어져 있고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요. 늦게 귀가하던 몇몇 이웃들이 멀리서 손가락질했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가 더러워진 옷들을 바로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이 결혼 생활 3년 동안의 저 같았거든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엉망으로 짓밟힌 채로요. 버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단지 입구로 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멀쩡한 가방 2개를 트렁크에 실어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로 가세요? 저는 차 문을 열고 타서 이 도시 최고의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마 쓰레기 더미에서 막 나온 듯한 제 모습과 그 호텔의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가 제가 3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벗어나자 창밖에 네온 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눈물도, 히스테리도, 심지어 큰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안도감과 곧 시작될 미지의 서막에 대한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화려한 로비가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저는 실내복 차림에 지갑도 없이 휴대폰 하나만 들고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말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방 하나 주세요. 아우, 프런트 직원의 미소가 살짝 굳더니 제 위아래를 빠르게 훑어보며 제 지불 능력을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 훈련된 직원답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손님.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프레지덴셜 스위트 가격은. 저는 그녀의 말을 끊고 숫자 조합을 읊었습니다. 그것은 제 명의로 된 최고 등급 블랙카드, 즉 아버지 카드의 가족카드 번호였습니다. 주카드 소지자는 김 씨였죠. 저는 이 카드를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고 남편 박민주는 그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카드를 주시며 말씀하셨었죠. 지연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어라. 절대 꿀리는 삶 살지 말고. 오늘 그 혹시 모를 일이 일어난 겁니다. 프런트 직원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극도로 공손해지며 심지어 약간의 당황한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네, 김지연 고객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Now. 몇 분 후 호텔 매니저가 직접 와서 저를 꼭대기층으로 바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놀랄 만큼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도시의 반짝이는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방금 전 박씨 집안의 소동과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매니저는 공손하게 카드키를 건네며 다른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발 아래의 화려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주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그의 거만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남편의 사과 문자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는 아마도 그 전화가 제 허세였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겠죠.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피로와 불쾌함을 씻어냈습니다. 구름처럼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고와 투자금 회수를 말한 순간부터 폭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저였습니다. 박씨 집안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마 3년간의 위장과 부담을 내려놓아서인지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방이 절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젖혔습니다. 발 아래의 도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천지가 뒤집히는 날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정갈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휴대폰은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여전히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처럼 자존심 세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미 불안해하더라도 확실한 나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고개를 숙여 저에게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제 전화가 절망 속의 허세였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겠죠. 좋습니다. 이 마지막 평온이 폭풍 후 전에 가장 잔인한 전주곡이 되게 해줍시다. 마지막 계란 프라이 한 조각을 먹었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빠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은 뒤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일은 처리됐다. 저는 가볍게 네라고 대답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그룹 긴급 이사회가 끝났다. 박민준의 부사장 직위는 해제됐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사명령은 10분 전에 공식적으로 하달되어 전 그룹에 공시됐다. 법무팀과 재무팀도 연계해서 2천억 원 투자금 회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1차로 500억 원의 브릿지론 자금 동결은 이미 완료됐고 나머지 자금도 계약에 따라 사명업일 내에 전부 회수될 것이다. 그는 아주 평범한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몇 마디 말 뒤에 남편 박민준의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박 씨 집안의 작은 회사가 곧 닥칠 재앙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천억 원의 투자금 회수는 그룹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어떤 기업에게든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아니 거대한 산과도 같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저는 말했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연극이 상연되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에 희미한 온기를 담아 말했습니다. 괜찮으냐? 지금 어디에 있니? 전 괜찮아요, 아빠. 호텔에 있어요. 아주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 씨 집안 쪽에서 혹시 필요하면 아니요, 아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미 가장 큰 칼을 휘둘러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거라. 기억해라. 우리 JS 그룹 딸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미 식어버린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저쪽의 반응을 볼 차례군요. 제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미친 듯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였고 끊이지 않는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래도 소식을 들었나 보네요. 저는 받지 않고 그냥 울리게 내버려뒀습니다. 벨소리는 마치 전파를 통해 전화를 건 사람의 초조함과 공포를 전달하려는 듯 끈질기게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이사회에 의해 쫓겨나 아직 엉덩이도 제대로 붙여보지 못한 새 부사장실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겠죠. 그러다 재무이사나 자기 회사에서 걸려온 울먹이는 긴급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벨소리는 마침내 멈췄지만 다음 순간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시어머니라고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드레스룸으로 가서 호텔에서 준비해준 최신 의상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옷차림도 바꿔야죠. 저는 재단이 깔끔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눈빛이 맑고 태도가 차분했습니다. 어제 박씨 집안에서 소심하게 굴며 모욕을 당하던 김지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나 결혼 생활에 3년간 억눌려나 자신조차 잊어버릴 뻔했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은 책상 위에서 계속 소리 없이 진동했고 화면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히 박민준과 최은숙 여사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세계가 제 가벼운 투자금 2천억 회수라는 말 한마디에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마친 후 저는 거울 속의 새로운 자신을 보며 숨쉬기조차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한 휴대폰을 집어들고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자마자 호텔 매니저가 2명의 직원과 함께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적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김지연 고객님, 좋은 아침입니다. 외출하십니까? 차량을 준비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 한 대 불러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가 곧 도착할 겁니다. 매니저는 직원에게 지시하면서도 제 곁에서 한 걸음 떨어져 따라왔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제 제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왔을 때 스쳐 지나갔던 평가하는 듯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그 블랙카드의 위력 혹은 그 배우가 상징하는 신분이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듯 했습니다. 이로써 금두리에서 저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로비 휴식 공간에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패션 잡지를 뒤적였습니다. 매니저는 직접 문 밖으로 나가 차량 상황을 살폈죠. 바로 그때 제 시야 한쪽 구석에 익숙하면서도 초라한 형체가 비틀거리며 호텔로 뛰어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들어온 것은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가는 퀭했으며 어제의 그 말끔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이 공포와 충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파리처럼 로비 안을 두리번거렸고 눈빛은 불안했으며 부사장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휴식 공간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구명더처를 발견한 듯 혹은 저승사자를 만난 듯한 표정이었죠. 그는 거의 달려오다시피 했고 발걸음이 비틀거려 로비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정말 너였구나. 그는 제 앞에 와서 목이 쉰 소리로 울먹이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뒤로 빼 그의 손길을 피하고 잡지를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준 씨, 무슨 일이시죠? 저의 서먹한 호칭과 차가운 태도에 그는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크게 들썩였습니다. 지연아,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줘. 왜 그룹에서 갑자기 날 해고한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전화 왔는데 그룹의 2천억 투자금이 긴급 회수됐다고. 이거 정말 네가 한 짓이야? 그는 절망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해고된 건 부사장 직위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가요? 그리고 투자금 회수는 그룹의 경영 판단일 텐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저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 여자가 무슨 그런 큰 힘이 있겠어요? 저는 어제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가 급속도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 어제 전화할 때 아빠라고 했잖아. 그 전화, 지연아,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고 로비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웠죠. 그때 차를 준비한 호텔 매니저가 빠르게 돌아와 미친 듯한 박민준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 앞에 막아섰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저희 귀한 손님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귀한 손님? 박민준은 마치 천하의 웃기는 소리를 들은 듯 저를 가리키며 매니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는 내 아내라고. 그냥 평범한 박민준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뒷말을 목구멍에 걸리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정리하며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준비됐나요? 가시죠. 준비됐습니다. 김지연 고객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매니저가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떼자 박민준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매니저를 비집고 다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라 비굴한 애원이었습니다. 지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제는 엄마가 잘못했고 민수가 나쁜 놈이었어. 날 용서해줘.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제발 네 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줘. 투자금 회수는 안 돼. 그 2천억 없으면 우리 집은 망해. 나도 끝장이야. 우리 3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나 좀 살려줘. 우리 집 좀 살려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그의 무릎이 굽혀지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 어제 당신들이 날 내쫓고 내 짐을 던질 때는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이제 와서 나한테 애원하다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네요. 네, 김지연 고객님. 매니저는 즉시 2명의 보안 요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달려들려는 박민준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김지연, 너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는 없어. 지연아. 박민준의 절규는 멀어져 가며 호텔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호텔에서 준비한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창밖으로 보안 요원에게 밀쳐져 호텔 앞 계단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마치 버려진 유기견 같은 박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차가 도로에 합류하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음을 해제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민준과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몇몇 낯선 번호도 있었습니다. 아마 박씨 집안 친척이나 회사 사람들이겠죠. 저는 무심코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 하나를 틀었습니다. 어제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는 울부짖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착한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제는 노망이 들었었나 봐.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어서 돌아와. 이 집은 네가 없으면 안 돼. 민준이랑 잘 지내. 내가 앞으로는 널 친딸처럼 아껴줄게.
제발 사돈어른께 말씀 좀 드려서 그 돈은 회수하지 말라고 해다오. 저는 듣다 말고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잔인하다고요? 어제 그들이 저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이자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차가 도심의 주요 도로를 평온하게 달렸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지만 저는 지금 박씨 집안이 분명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이 나에게 준 고통을 되돌려주는 것이 이런 기분이군요.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센터에 도착해서 저는 예전에는 쇼윈도 너머로 구경만 하던 명품 매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제 옷차림과 분위기를 보고 즉시 열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기 귀찮아서 바로 사이즈를 말하고 입어보는 과정도 생략했습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저 한 줄 전부 다 포장해 주세요. 저는 신상품들을 가리키며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직원들은 능숙하게 포장했습니다. 결제는 역시 그 블랙카드로 했습니다. POS 기기에서 영수증이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돈은 저에게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쓰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다음 매장으로 가려던 참에 핸드백 안에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박민수라는 이름이 깜빡였습니다. 어제 거만하게 제 짐을 던졌던 그 시동생이었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좀 의외였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박민준이 완전히 방법이 없으니 이 멍청한 동생까지 내세운 거겠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지만 바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즉시 박민수의 화가 잔뜩 난 허세 가득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음은 시끄러웠고 여자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연, 너씨 어디 처박혀 있어? 우리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우리 집안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어머니가 남한테 말할 때 예의 차리라고 안 가르치셨나 봐요.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 형한테 못 들었어요. 개소리 집어치워. 박민수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분명 네가 꾸민 짓이야. 형은 잘렸고 회사도 망했어. 돈 받으러 온 놈들이 지금 우리 집 문 앞까지 막고 있다고. 김지연, 똑똑히 들어. 당장 기어 돌아와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저는 그가 지금쯤 얼굴이 벌개져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가만 안 둬? 내까지 깨? 박민수, 어제 내 짐 던질 때는 아주 대단하더니 이제 와서야 급해졌나 보네? 너. 박민수는 제 말에 막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더욱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말고 돌아올 거야. 안 올 거야. 엄마는 지금 울다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우리 집 망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당신들 집이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죠. 제 목소리는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이 내 짐을 던져버린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들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민수, 한 가지 충고하는데 나를 협박하기엔 당신은 아직 깜냥이 안 돼. 당신 형이나 그 대단한 어머니가 직접 와서 얘기하면 내가 좀 들어줄 생각은 있을지도 모르지. 넌 상대할 가치도 없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가 더 소리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번호도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고급 기성복 몇 벌, 보석 몇 점을 사고 새로운 휴대폰과 노트북도 샀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려면 이런 물건들도 모두 새 것으로 바꿔야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저는 물건들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라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아마도 전화폭탄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거나 점점 더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겠죠. 저는 지금 박 씨 집안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막고 전화는 불통이며 친척과 친구들은 모른 척하겠죠. 최은숙 여사는 어제의 거만한 부사장 어머니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파산한 늙은이로 전락했을 겁니다. 박민주는 미친 듯이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박민수는 무능하게 화만 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속물근성과 잔인함, 그리고 저의 평범한 집안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가지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저라는 조강지처를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들이 그렇게나 높게 여겼던 그 가지가 저에게는 언제든 잘라낼 수 있는 우리 집 정원의 나뭇가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때 제 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역 번호가 찍힌 유선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약간 늙고 지친 하지만 억지로 친절함을 짜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 맞니?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코맹맹이 소리가 심했고 오랫동안 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투는 전례 없이 심지어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는 듯 했습니다. 네, 저예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로 잘못했어. 어제는 내가 귀신에 씌었나 봐. 망할 말을 하고 망할 짓을 했어.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우리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걔는 널 사랑해.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흥도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그녀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착한 아가야, 돌아오렴. 응, 이 집이 깨지면 안 되잖니. 민준이는 직장이 없으면 안 되고 회사도 그 돈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빌게. 제발 내 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서 이번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해줘. 앞으로는 내가 널 조상님 모시듯 할게. 네가 동쪽으로 가라면 난 절대 서쪽으로 안 갈 거야. 조상님 모시듯 한다고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어제는 저를 쓰레기처럼 쓸어버리려 하더니 오늘은 조상님으로 모시겠다니 이 변덕은 정말 감탄할 만했습니다. 최 여사님, 저는 그녀의 눈물겨운 연기를 끊고 가장 서먹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저는 당신 집안의 조상이 아니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둘째, 그룹의 결정은 저 같은 아랫사람이 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박민준 씨의 직장과 당신들 회사 문제는 당신들 스스로 해결할 일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럼 이만. 안 돼. 지연아, 끊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시어머니가 저편에서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서서히 지는 해가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무언가 막을 내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호화로운 스위트룸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지만 제 마음속의 차가운 결심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빈다고요? 너무 늦었죠. 만약 사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원한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박씨 집안의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로 저녁 식사를 주문했죠. 새로 시작하기로 했으니 밥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저녁 식사가 막 도착했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무음으로 해둔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이 안 되니 전략을 바꿔 직접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으로 다가가 뷰파인더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문 밖에는 역시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죠. 단 하루 만에 그녀는 마치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으며 평소 아끼던 실크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거만한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서 두 손을 쥐어짰고 눈에는 공포와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들어오게 하지는 않고 문을 막아선 채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드디어 널 찾았구나. 나 좀 들여보내주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제발 얘기 좀 하자. 응?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정말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아 무릎 꿇는 것을 막았지만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최 여사님,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아는 불편해서요. 저의 최 여사님이라는 호칭에 그녀는 몸을 떨며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마지막 구명더처를 잡듯 제 팔을 붙잡고 콧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연아, 너 이렇게까지 잔인하면 안 돼. 민준이가 끝장났어. 회사도 망했고 빚쟁이들이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막고 두드리고 부수고 난리야.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우리를 쫓아낸대. 민수는 그 철없는 놈이 또 사람들과 싸워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지연아, 우리 3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민준이 좀 살려줘. 우리 집 좀 살려줘. 내가 빌게 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제가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이미 다른 방 손님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힘껏 일으켜 세우고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의 정이요? 어제 당신과 당신 작은아들이 내 짐을 던질 때는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당신들 집안이 잘 나갈 때는 내가 당신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짐이라고 생각하더니 이제 파산할 지경이 되니 이 며느리가 생각나셨나 봐요. 최 여사님,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저 흐느껴 울며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가 눈이 멀었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어. 라고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나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잘못한 걸 알았으면 스스로 감당하세요. 당신들이 심은 씨앗에서 난 열매니 남을 원망할 수 없죠. 아니야, 지연아, 네가 우릴 살릴 수 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에 마지막 희망의 빛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께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분이 손을 써주시면 민준이는 다시 출근할 수 있고 그 2천억도 회수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살 수 있어. 지연아, 내가 머리 밟고 빌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정말로 제 손을 뿌리치고 쿵소리를 내며 호텔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지연아, 우리 좀 살려줘. 앞으로 내가 네 노예가 되어줄게. 이 장면은 복도 끝에 직원들까지 놀라게 해 그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발 아래에서 한때 저를 콧방귀 뀌며 쳐다보던 여자가 지금은 꼬리치며 애원하는 개처럼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혐오감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최 여사님,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또렷하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요. 결정은 제가 아니라 그룹에서 한 겁니다. 박민준 씨가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당했고 당신들 회사가 경영부실로 투자금을 회수당한 건 다 비즈니스의 원칙이에요. 제가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제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고요. 그때 호텔 매니저와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매니저는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때 호텔 매니저는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2명의 보안 요원이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아 거의 기절할 듯 우는 시어머니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지연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방해를 드렸네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연신 사과했습니다. 방해를 드렸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애원하는 눈빛을 더 이상 보지 않은 채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 바깥의 울부짖음과 애원, 그리고 무너져가는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돌아가 앉아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는 완벽하게 구워져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잔인한 짓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저에게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왜 그들을 동정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무릎 꿇음은 그들의 과거 오만과 무지에 대한 미미한 대가일 뿐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가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어제 그들이 저를 쉽게 버렸던 것처럼요.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목욕을 한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제 남편 박민준처럼요. 시어머니의 무릎 꿇음이 그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비굴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제가 이혼 문제를 상담하러 변호사에게 가려던 참에 호텔 로비에서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호텔 문 앞에서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핏발선 눈, 어제 입었던 양복은 더욱 구겨져 있었고 정체 모를 얼룩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패배자의 기운이 풍겼죠. 그는 어제처럼 흥분해서 달려들지 않고 유령처럼 소리 없이 제 앞에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몹시 쉬어 있었고 거의 절망에 가까운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딱 5분만. 아니, 3분이라도 괜찮아. 호텔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즉시 경계하며 다가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해야 할 말은 해야죠. 저는 그가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쪽 카페로 가죠. 저는 로비 한쪽에 있는 비교적 조용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꼴사나우니까요. 박민주는 마치 특사를 받은 듯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레몬물 한 잔을 시켰고 박민주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채 핏발선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이요. 말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주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경질적으로 깍지를 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후에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어제 엄마가 너 찾아왔었지? 엄마가 돌아와서는 쓰러지셨어. 지연아, 엄마가 어제 심한 말을 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어머니 편을 들러온 거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들을 인내심이 없었거든요. 어른인 것과 교양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더군다나 지금 저는 그분과 당신들 박씨 집안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당인대순 당신들 박씨 집안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당신들 박씨 집안과 박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러지 마. 우린 부부였잖아. 3년, 꼬박 3년 동안. 나한테 정말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래, 어제 나는 쓰레기였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비겁했고 죽일 놈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자기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져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그의 자해쇼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와서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제가 동요하지 않자 박민준의 눈에는 진짜 공포와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말해줘.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리겠어? 네가 날 용서하고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그룹이 결정을 철회하게만 해준다면 뭐든지 할게.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까? 아니면 엄마가 너한테 무릎 꿇게 할까? 제발 나랑 우리 집안의 살길 좀 열어줘. 그는 제 얼굴에서 조금의 동요라도 찾아내려는 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레몬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준,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해고된 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서야. 당신 능력으로는 부사장 자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룹은 이 기회에 부적격한 임원을 정리했을 뿐이야. 투자금 회수, 그건 당신들 박씨 집안 회사의 끔찍한 경영 상태와 막대한 위험을 평가한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야. 내가 화가 났든 안 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한테 빌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의 이 냉정한 말은 그의 마지막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거짓말, 김지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네. 어떻게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어. 내가 승진한 바로 다음 날 모든 게 끝장났는데 이건 너야. 내 그 전화 한 통. 내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누구냐고. 그는 마침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공포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그의 공포에 질린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내가 누구냐고? 박민준,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그리고 그 잘난 동생까지 나를 줄곧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아닌 것 같아? 저는 그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좀 조용하신 분이라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그래서 말 안 했던 것뿐이야. 하지만 JS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이름은 당신도 들어봤겠지? 당신들 박씨 집안의 그 작은 회사가 지난 몇 년간 JS 그룹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온 투자금으로 겨우 체면치레를 하고 있었으니까. 안 그래? JS 인터내셔널. 박민주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의자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동공은 급격히 수축했고 입술을 떨며 그 몇 글자를 반복했지만 온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죽은 재와 같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JS 인터내셔널 그룹. 그곳은 진정한 재벌 그룹으로 자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며 이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대기업이었습니다. 그가 방금 쫓겨난 지역그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의 집안, 투자를 받아야만 연명할 수 있는 그 작은 회사는 JS 그룹 앞에서는 개미 한 마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줄곧 경멸하고 모욕했던 근본 없는 집안의 며느리 뒤에 얼마나 거대한 존재가 서 있었는지를요. 그들은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구멍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저는 그의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잔인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유일한 구명보트를 쓰레기처럼 바다에 던져버린 거야. 이제 배가 가라앉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 몇 장의 지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물값을 계산했습니다. 박민준 씨, 잘 살아봐.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저는 뒤돌아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박민준과 그의 절망적인 기운을 뒤로한 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호텔의 향기로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모든 모공이 상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한여름에 얼음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것을 미루고 바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알이 좀 더 날게 놔둬야죠. 지금은 박씨 집안이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을 맡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통제불능이 된 이 막장 드라마의 관객이 되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후 서너 시쯤 제가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을 때 핸드백 안에 예전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죠. 전화를 받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혼 협상에 좋은 자료가 될 테니까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즉시 박민수의 특징적인, 하지만 지금은 밍생이 기가 죽었으면서도 억지로 허세를 부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음에는 시어머니 최은숙 여사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도 섞여 있었죠. 여보세요? 김지연, 너 맞지? 저는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박민수. 경찰서에서는 나왔나 보네? 빠르기도 해라. 헛소리 집어치워. 박민수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즉시 발끈했습니다. 너 우리 형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형이 돌아와서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아. 지금 엄마는 울고 형은 멍하니 앉아만 있다고. 네가 겁준 거지? 김지연. 똑똑히 들어. 우리 박씨 집안이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 마. 썩어도 준치라고. 어렵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박민수, 당신들 집안은 그냥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암초에 부딪혀 침몰 중인 거야. 곧 뼈도 못 추리게 될 거라고. 무슨 썩어도 준치. 지금 당신들 집 문 앞에 막고 있는 빚쟁이들은 나무 판자 하나도 남겨주지 않을걸? 개소리. 박민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의 허세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다 네가 꾸민 짓이야. 네 그 빌어먹을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다면. 박민수. 저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입 조심해. 방금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널 다시 며칠간 유치장에 쳐넣을 수 있다는 거 알아? 이번에는 아무도 널 꺼내주지 못할걸. 전화기 저편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옆에서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민수야, 말 좀 가려서 해. 좋게 말해. 라고 말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박민준이 돌아간 후 JS 인터내셔널이라는 폭탄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나 봅니다. 효과가 아주 좋네요. 몇 초 후 박민수는 억지로 화를 삼킨 듯 목소리가 딱딱하게 변했지만 여전히 불만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원하냐고. 그 말 참 웃기네. 어제는 당신들이 날 내쫓고 내 짐을 던졌잖아. 이제 와서 내가 뭘 원하냐니?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내 인생 살고 싶을 뿐이야. 당신들 박씨 집안이라는 진흙탕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너. 박민수는 다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고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김지연. 그래, 네가 이겼어. 됐냐? 우리가 졌다고. 말해봐, 어떻게 해야 그만둘 건데? 어떻게 해야 네 아버지가 그쪽에서 우리를 봐줄 건데? 그만둬? 저는 그 단어를 되풀이하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건 내가 그만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성민수, 게임의 규칙이 원래 그런 거라고. 당신들 박씨 집안이 스스로 망친 거니 패배를 인정해야지.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누군데. 게임의 규칙이 원래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은 집안을 위해 왜 내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하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나 돼. 전화기 저편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박민수의 얼굴과 옆에서 절망적으로 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지연, 박민수의 목소리는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쉰 목소리였죠. 너,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수는 없어. 그래도 네가 3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고 우리 형이랑 3년 동안 부부였잖아. 정말 예정을 하나도 생각 안 해? 예정? 저는 비웃었습니다. 예정은 어제 당신들이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잖아. 박민수, 힘 빼지 마. 그럴 시간에 문 앞에 있는 빚쟁이들이나 어떻게 상대할지 생각해봐. 아, 그리고 충고 하나 할게. 남의 짐을 던지는 건 아주 통쾌하지. 하지만 다음에는 손대기 전에 네가 던지는 게 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아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대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고 이 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박민수의 전화는
박씨 집안 내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박민주는 넋이 나갔으며 박민수는 무능하게 화만 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절망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었지만 냄비 뚜껑은 이미 제가 닫았고 불은 계속해서 새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허세 가득한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것을 털어놓은 쾌감은 차분한 관조로 바뀌었습니다. 전화 속의 고함과 애원은 전체 요리에 불과했고 진짜 클라이맥스는 허황된 번영으로 가득 찼다가 이제는 무너져 내릴 그들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아수라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가 식사를 주문하려는데 지역 번호가 찍힌 유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씨 집안이 살던 동네의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 번호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김지연 씨 되십니까? 누구시죠? 김지연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림팰리스 아파트 관리소장 장 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민준 씨 댁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그 집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요. 저희가 몇 번이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어서 혹시 상황을 아시는지 아니면 가족분들께 연락해서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장 소장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막고 소란을 피워 이웃들이 불안해하고 관리사무소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소식이 완전히 퍼져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모두 몰려들었군요. 생각보다 효율적이네요. 장 소장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 별거 중입니다. 그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관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시든 중재하시든요. 만약 제게 또 이런 전화가 온다면 저는 관련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명확하고 서먹한 태도에 장 소장은 당황한 듯 아, 네, 죄송합니다. 김지연 씨,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박씨 집안의 문전성시가 눈에 선했습니다. 한때 부사장이 된 박민준에게 아부하며 한몫 챙기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흉악한 빚쟁이로 변했겠죠. 그날 밤 시어머니로부터 장문의 애원 문자가 왔습니다. 집이 아수라장이 되었으니 제발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읽지도 않고 삭제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용서를 빌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내일 해가 떴을 때 빚쟁이들이 박씨 집안이 단돈 1원도 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을 집에서 쫓아낼까요? 그 집도 대출로 산 것 같던데 대출금이 끊기면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날 환영금융센터 앞에서 박민준의 초라한 모습을 본 것은 마치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제 마음에 잠시 파문을 일으켰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완전히 상관없는 낯선 사람이 되었고 그의 비참함은 자업자득이며 그의 고통은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은 순조롭게 나왔고 저는 지연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환영금융센터 꼭대기층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500억 원의 창업 자금으로 저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바쁘고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씨 집안의 모든 것은 이미 지난날의 낡은 달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내의 한 고급 회원제 클럽에서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클럽으로 들어가려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하면서도 눈에 거슬리는 형체가 허리를 굽히고 거대한 폐지 수레를 힘들게 밀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온몸에서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수레를 밀었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의 직업은 전단지 배포에서 폐지수거로 바뀐 듯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가 힘겹게 수레를 인도 위로 올리고 숨을 고르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마침내 고급차에서 내려 화려한 모습으로 최고급 클럽으로 들어가려던 저와 마주쳤습니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박민주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굴욕, 절망, 그리고 자신도 모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웃음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행인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 사이에는 넓지 않은 도로가 있었지만 마치 건널 수 없는 은하수가 가로놓인 듯했습니다. 몇 초 후 저는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옆에서 기다리던 직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클럽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저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박민준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클럽 문이 제 뒤에서 천천히 닫히며 바깥의 그 초라한 세계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안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고 미팅 상대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즉시 일어나 열정적이고 존경스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I know. 저는 그와 악수하며 저 역시 품위 있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왕 총괄님 반갑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수억 원 규모의 투자와 업계, 미래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 머리는 맑았고 말은 정확했으며 비즈니스 세계의 논리와 게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길 건너편의 그 작은 해프닝, 한때 저에게 수많은 굴욕을 안겨주고 이제는 사회 밑바닥으로 전락한 그 남자는 마치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먼지 한 톨처럼 제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세계는 이미 넓고 광활해졌고 그들의 비참함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미미한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창가에 앉아 홍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방안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미래에는 제가 탐험하고 정복해야 할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